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 지원 타결이 반짝 재료에 그쳤고 오히려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차익 매물을 유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44%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3%, 0.3%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키프로스와 유로그룹이 새 구제금융 합의안을 타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 유럽 다른 지역의 은행에도 은행 자본 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돌면서 분위기가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영국은 0.22% 하락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1.12%, 0.51% 내렸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이 유로존의 부실은행 처리에 대한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보다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유로그룹 의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로그룹 의장은 부실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들에게도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키프로스가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을 합의했지만 여전히 유로존에서 탈퇴할 위험이 처해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전망했습니다. 사라 칼슨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담당 부사장은 키프로스의 금융위기는 국가신용등급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채무 불이행과 유로존 이탈 우려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키프로스의 미래 성장이 어디에서 올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주변국들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며 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버냉키 의장은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양적 완화와 낮은 금리로 미국과 유로존 일본이 경제 성장을 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그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재정정책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미국 고용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있어 기존 부양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뉴욕 경제인클럽 강연에서 의회가 재정정책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연준은 기존 양적 완화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 경제는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고 22도 유로존 규제 당국으로서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키프로스 우려가 조금 줄어드나 했지만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이 키프로스 구제금융 조건에 최종 승인을 해줬지만 이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럽 국가 전체로 또 확산될 수 있다고 유로그룹 의장이 말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4% 내리는 등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한편 어제 국내 증시는 키프로스 호재 1% 이상 오르면서 1977까지 올라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키프로스 여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지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과 야간 선물 마감 모두 체크해보고요. 오늘 장을 어떠할지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갈공명 한용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 합의는 반짝 재료에 그쳤고 오히려 키프로스식 구제금융 방식이 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강 후약으로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급락하며 고금권에서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점차 위험성이 고조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증폭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14,447포인트까지 64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35까지 10포인트 하락했으며 S&P 500은 1,551까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에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나 아시아 시장부터 초강세를 보였던 나스닥 선물지수와 유럽 증시가 등강 후락으로 급락하자 다우지수가 장중 110포인트까지 나스닥이 2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반등해 박스권에서 낙폭을 축소한 채 마쳤습니다. 키프로스 문제 해결 소식에 급반등을 시도했던 글로벌 증시가 정강 후락으로 급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는데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 또한 장 초반 키프로스 해결 기대감으로 급등하다 2% 이상 급락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고점 대비 2에서 4%씩 폭락해 키프로스 문제로 재차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문제가 또다시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차익 매물까지 가세할 경우 당분간 추가 상승은 쉽지 않고 조정폭이 점차 커지면서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키프로스가 전날 100억 유로의 구제 금융 지원을 받기로 국제 채권단과 합의하면서 우려가 한풀 꺾이고 미국 증시가 급등했으나 여전히 키프로스의 디폴트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상존한 상태에서 유로그룹 의장이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다른 유로존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의 의장과 버빙 킹 영란은행 총재 간의 회동 및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의 패널 토는 환율 전쟁에 국한돼 시장을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무디스는 키프로스가 유로존 탈퇴 위험이 여전히 높다 하여 시장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금융, 건설, 인터넷, IT, 운송 등 112개 업종이 하락해 업종 하락률이 80%에 달해 하락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6개, 나스닥 100 종목 중 32개, S&P 500 종목 중 149개 종목만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20에서 30%에 불과하고 하락 종목 비율은 70%에 육박하며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 중심으로 주수 대비 광범위한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델 컴퓨터가 2.62% 상승한 것을 비롯해 비자카드, 앱, 야후, 애플, 월마트, 시스코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시도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터필러, 이베이, 오라클 등이 큰 폭을 하락하며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를 지속하면서 현금 비중을 70%까지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격 조정에 진입한 상태에서 조정폭이 점차 커질 수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등 시도에 동의하지 말고 현금 70%까지 보유한 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전략으로는 현물 현금화 전략을 지속하되 현물 보유 비중이 높은 경우 현물 매도와 함께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지수 등 하성 상품을 매도하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를 점검해 보면 단기 급등한 일본 증시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미국, 러시아 등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본격 조정이 전망되니 분할 매도로 현금 비중을 70%까지 확대한 후 조정에 대비할 것을 제시합니다. 환율을 점검해 보면 원달러 환율은 1,120원 전후를 고점으로 재차 1,000원선까지 강세가 전망되고 엔달러는 당분간 강세를 보이면서 90원 이하까지 하락이 전망되며 유로화는 현재 하락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역시 정강 후약이 전개됐는데 주간 시장 대비해서 1.5포인트 하락한 260.05에 마쳤습니다. 고점이 261.75, 저점이 259.5
5로 2.2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8,053계약으로 3일 연속 증가하고 9월물 선물이 시작된 이후 최대 거래량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시초가 약보합 출발 후 곧바로 상승 반전하였으나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도가 지속되고 장중 강세를 보이던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 반전에 급락하자 낙폭을 확대하여 260.00을 붕괴시킨 후 박스권이 지속되다 260.00을 회복한 채 마쳤습니다. 개인이 729계약, 기관이 45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706계약 매도하며 개인과 기관은 매수돼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내내 매수량을 확대하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도량을 확대해 최대 매도량으로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200계약 정도 매수를 유지하다 장막반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급락으로 콜은 15에서 30% 급락하고 풋은 20에서 35% 급등하였습니다. 선물지수가 정강 후력으로 급락하자 콜은 30% 이상까지 급락했다 낙폭을 축소하였고 풋은 50%까지도 급등했다 장막반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과 선물옵션 시장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전일 국내 증시가 급등했는데 전일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증시 상승과 나스닥 선물지수의 개장 전부터 급등으로 시초가 갭 상승 출발에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종합지수가 198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하다 주말 대비 3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LG전자,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 IT, 운수 장비 업종 등을 중심으로 급반등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장중 내내 변동성이 축소된 채 박스권에서 옵션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면서 콜은 주말 대비 급등하고 풋은 주말 대비 급락하였습니다. 종합지수가 1950포인트 지선을 붕괴시킨 후 급반등이 전개되며 전일 1980포인트 부근까지 반등이 전개되었지만 추가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박스권 조정이 연장되며 2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재차 지선을 붕괴시키며 종합지수가 1950가 1930포인트, 선물지수는 260가 255포인트를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2000포인트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 현물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하락 출발에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포인트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반등을 하더라도 선물지수 263포인트 전후가 고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장초반 선물 260.50 전후에서 매도하여 하락 시 장중 저점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지수가 반등한다면 고점이 263.00 전후가 될 것이니 매도하고 선물 지수가 258.00포인트가 붕괴될 경우에는 추경 매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물 지수 261.00을 돌파하면 선물 지수가 263.00 전후까지 추가 반등에 대비하고 또한 대응 전략은 야간 선물 종가를 금일 시초가로 계산한 것이므로 선물 시초가가 야간 선물 지수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전일 야간 선물 지수를 기준으로 지수를 조정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8.00, 고점은 종합 1980, 선물 260.50을 제시하며 하락 시 지수는 선물 258.00, 상승 시 저항선은 261.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7에서 상한선 263.00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플러스 풋매수 또는 풋매수, 약세프 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며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옵션 매도와 합성 전략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합성 선물 매도나 풋 매수로 대응하고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260 매수에 풋 255를 매도하고 스트랩 매도는 옵션 양매도 전략 중 하나로 콜 매도 비중을 높인 것입니다. 풋 매수는 지수가 하락하고 낙폭이 클 경우 유리하며 여기서 합성 선물 매도는 콜 매도에 풋 매수를 추가한 것으로 역시 풋 매수와 같이 지수가 하락하고 낙폭이 클수록 유리하나 지수 상승 시에는 손실폭이 큰 공격적인 하방 전략입니다. 또한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고형사가 매수에 풋 저형사가를 매도하여 지수가 상승하지만 않거나 지수 하락 시 유리하며 스트랩 매도 전략은 옵션 양매도 전략의 일환으로 콜과 풋옵션 양매도 전략 중 풋옵션 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가 크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지수 하락 또는 행보 시 옵션 양매도로 큰 수익이 가능한 박스권 옵션 매도 중 공격적 전략으로 지수 급등 시에만 리스크 관리를 하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IMF가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거라면서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초안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통신사가 먼저 입수를 해서 그 초안의 대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중순에 IMF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월 23일 날 발표된 내용에서 소폭 변경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IMF의 4월 중순쯤에 현재 발간된 보고서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23일 날 수치인 3.5%에서 3.4%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폭 내려갔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미국 쪽 경제 성장률 수치인데요. 1월 23일에는 2% 정도 올해 경제 성장률 수치를 전망을 했습니다만 1.7%로 0.3%가 내려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배경으로 지난 3월 1일 날 발표됐던 미 연방정부 지출의 자동 삭감, 시퀘스터 발동이 하반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전체 경제 성장률 수치는 마이너스 0.2%로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1%로 이도 변동 수치가 없었고요. 영국은 내년 경제 성장률 수치를 종전 1.9에서 1.8%로 소폭 낮췄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소폭 올라갔는데요. 종전에는 1.2에서 1.5%로 소폭 상향을 했고 내년도 수치도 1.1%로 소폭 상향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또 키프로스 문제 그리고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 등 부정적인 요인들도 지적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퀘스터 문제는 살짝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키프로스 사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그 IMF의 보고서에는 현재 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키프로스의 일회성 분담금 이 영향이 그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독일의 슈이블레 재무장관은 현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계은행의 최근 코멘트를 보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이 계속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계감을 현재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4월 세계경제성장 보고서에서 IMF는 이 후유증이 다른 예금국가의 예금자 과세안 이런 부분으로 다소 그 불확실성이 높이 나타날 수 있음을 현재 경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올해 하반기 8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의 부정적 영향을 이번 수정 수치에서 경제성장률 하향으로 조정을 했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탈리아의 변수를 현재 들고 있습니다. 연정 구성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현재 이탈리아는 그 1위를 한 민주당이 연정 구성의 오성운동과 그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만 오성운동은 거국 내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국민당의 당수인 베를루스코니와의 연정 여부 이 부분도 현재 진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IMF의 그 미국의 경제성장률 수치 하향은 미국의 연준이 보고 있는 하반기 미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과 현재 비슷한 시각을 유지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IMF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도드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많은 이른바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1.2에서 1.5%로 소폭 상향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경제 성장 보고서 4월에 발간된 수치에서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상향 조정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드래프트, 초안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시안이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현재 경제 활력과 체질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키프로스 사태로 인해서 엔저 효과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4월 발표 예정인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미리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은요.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이슈는 오랜만에 다뤄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민은행의 올해 통화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주요 투자은행들 중에 일부가 올해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주요 이코노미스트 27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3명이 금리 인상 기류가 높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IB들이 망라가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 그다음에 일본의 다이와 캐피탈 마켓과 노무라 증권이 이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류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금리를 2차례 인하했고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재정 적자 규모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기 부양안과 관련된 금리의 내용은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최근 중국 예금에 대한 수학금리가 네. 수호폭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학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은 향후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랐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이제 그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정책의 바로미터이고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춘절 효과로 인해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2%에 달았다는 점, 중국의 물가 불안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양회중 전국인민대회를 통해서 저우 샤오찬 총재가 다시 재심의를 받았는데요. 이 양회를 통해서 저우 샤오찬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 물가 수치로 삼은 부분은 지난해보다 0.5%가 하락한 3.5%로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3.2%니까요. 이 3.5%를 넘게 될 경우에는 그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정책적 고려가 시동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인민은행은 5주 연속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발행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5주 연속 1조 110억 위안을 현재 다시 흡수를 했고요. 지난주만 해도 470억 위안을 흡수했던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최근 과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주택시장의 버블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유동성 회수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이 최근 들어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는 중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기조적으로 유지하는 네. 부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은 올해 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4천억 위안 늘린 1조 2천억 위안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210조 원 가까이 현재 되는 규모인데요. 정부가 균형 성장과 특히 도시화율을 끌어올리고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현재 골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금리 인상의 그 심리적인 부정적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요 IB들은 빠르면 상반기 중에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네,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 먼저 어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키프로스 악재가 조금 줄어들면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1977까지 올라 마감됐고요. 장중에는 1980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살짝 내리면서 550 아래에서 마감이 됐었죠. 그 안에 담긴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제장 키프로스 호재가 시장에 전해지면서 네. 121선을 회복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네. 적절하게 반등이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121선을 빠르게 아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못했으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였는데, 적절하게 반등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어제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네. 현물은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가 현물은 매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자리였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일부 이제 하락하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어제 이제 엔터와 모바일 게임주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바이오주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조금 상승 흐름을 타면서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어제 뭐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환율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실적 둔화 우려감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저가를 이제 경신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 뭐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의 6% 가까운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죠. 일단 뭐 환율 상승이 최근에 이제 기조적으로 흘러가면서 아무래도 매출 둔화 우려가 조금은 불식되는 그런 흐름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줬기 때문에 어제 상승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 종목에서 또 코스피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터플렉스는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뭐 주가는 아무래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적자 우려감, 아무래도 애플의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애플이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인터플렉스 1분기 적자 우려감 이런 이유들로 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월요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특징 종목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어제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121선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가장 부정적인 경우의 수는 조금 줄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가늠하기에도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는데요. 앞서 글로벌 증시 마감된 걸 보니까 키프로스 여진이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회적인 요인은 아니겠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체크 포인트와 전략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키프로스별 호재가 과연 뭐 1박 2일로 끝날 것인지 좀 더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모든 뭐 유럽의 재정 위기들이 완벽하게 해소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시장에 전해질 때마다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오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호재거리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더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사실 어떻게 보면 3월 말 이제 분기 말이기도 하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조금씩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갖춰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외국인보다는 기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공백이 좀 심하기 때문에 기관이 어느 정도 선도적인 수급의 주체로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상당히 깊게 들고요. 그리고 일단 코스피 시장이 뭐 어제장에서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는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장에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한 2,000포인트 근처까지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탔던 코스닥 종목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을 필두로 해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코스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 다시 또 랠리가 이어갈 수 있는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날이 거의 없고 네. 좀 상대적으로 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시장 반대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대형주의 반등도 가능하겠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조금 조정 여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당분간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의 시소게임적인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태림포장이라는 네. 종목인데요. 일단 제지회사입니다. 제지회사. 예. 최근에 그 골판지 제조업체들이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작년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이제 실적에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영업 개선율 거의 전전년 대비 100% 넘는 그 영업이익을 증가를 시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그런 이유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랐지만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강한 종목군이 제지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태림포장 역시 퍼가 4.3배 정도 수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일단 이런 밸류에이션의 매력,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폐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골판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 그리고 주가 흐름, 어닝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폐지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올해 실적 베이스도 전년 대비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이 주가에 향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한 달 동안 사실 2,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2,480원, 거의 20%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일단 목표가는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최근에 급등 여파에 따라서 손절가 좀 더 지켜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2,250원 정도 라인 깨지지 않으면 네. 홀딩 전략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태림포장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6일) 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행복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2만 6천 명의 빚의 세제 50%를 국민행복기금으로 탕감받고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2천여 명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공무원의 수당 지급을 보류하고 일부 건설 사업의 진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축소된 6조 7,192억 원이 거치면서 2,141억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실태조사 후에는 최고 경영자나 오너 등을 접촉해 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바뀝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기 위해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6월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의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드디어 드러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간 30만 명에 달하는 금융권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제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앞으로 5년간 금융권 장기 연체자 33만 명의 빚을 절반 이상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사업으로는 약 34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을 보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재조정, 전환대출, 대학생 대출 조정이 주요 사업입니다. 채무 재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채무기호는 1억 원 이하 신용대출만 가능하며 채무자의 나이나 연체기간, 소득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채무가 감면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 조정을 해줍니다.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는 채권 중 상각 채권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합니다. 학자금 대출 조정 수혜 규모는 최대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또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재조정의 감면율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보기에서 하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약 1조 5천억 원, 사업 초기에는 채무조정 사업을 위해 8천억 원이 필요한데 이는 신용회복기금을 전용하고 모자른 금액은 후순위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합니다. 전환대출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7천억 원은 채권 회수액과 보증 수수료 수입으로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재정난 때문에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공무원 수당 지급을 8월 이후로 미루고 도로 건설을 보류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절감 회의를 열고 1에서 3단계에 걸쳐 세출 예산 863억 원의 집행 시기를 오늘 8월 말까지 중지시키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도는 이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매월 하루는 원래 휴가를 쓰도록 유도, 이를 통해 연가 보상비 중 37억 4,900만 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와 초과 근무수당을 강제 조정하는 것은 개청 이후 처음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동탄 기흥간 2차 국지도 건설 등 28개 사업에 사업비 487억 원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는 사회단체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중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261억 7,500만 원도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일방적인 인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 단가 인하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실태 조사 후에는 최고 경영자나 오너 등을 접촉해 거래 관행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우선 산업부는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간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발주 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 늘리고 수출이 급증하는 기업은 금융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달라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 또한 12년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법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바뀝니다. 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중기청은 3대 중점 정책과제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 중견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력 회복 등을 제시했습니다. 네. 우선 중기청은 중소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등 범위를 전면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걸어들인 금융과 세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로 간주,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자금 확대, 정부 공공기관 연구개발의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할당,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하이웨이 운용,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 중견기업 육성펀드 500억 조성, 기술 해외 진출을 패키지로 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도 확대합니다. 네. 네,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정들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금일 이날에는 천안함 폭집 3주기를 맞아 국립대전 형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숭고한 호국혼 지켜야 할 내 조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 위원장 등 여야 인사와 시민 및 학생 5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